동성애는 오랜 기간 금기시 됐어요. 걸리면 가문의 수칙 기본에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퀴어들이 살던 데를 떠나 대도시로 가는데요. 대도시엔 다양한 삶이 공존했기에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도시로 간 퀴어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한 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결과 67년 영국에선 동성애 처벌법이 폐지됩니다. 마침내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 미국에선 더 큰 사건이 터지죠. 뉴욕시 경찰들이 퀴어들의 아지트였던 스토널 여관을 습격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퀴어 인권보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이 흐름 속에 영국에선 마크 볼란이란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마크는 9살에 첫 경험을 한 게이인데요. 이분이 60년대 말에 티렉스란 밴드를 결성하는데 요땐 별 반응이 없다가 71년에 와서야 한러브란 싱글로 빵 터집니다. 이 곡은 UK 차트에서 무려 6주간 1위를 했고 출연한 탑 오브 더 팝스 무대는 영국에서 연일 입방아에 오르게 돼요. 마크의 중성적인 매력에 더해진 세련된 로큰롤이 마침내 시대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음악을 가리켜 글래머러스한 락, 즉 글램락이라 불렀어요. 특히 같은 해 발매된 티렉스의 정규 2집은 역사상 최고의 글램락 앨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글램락의 폭발은 영국의 게이 해방 운동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기 하면 데이빗 보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전위적인 패션과 양성의 정체성을 활용해 글램락을 자신의 걸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때 내세운 지기 스타더스트란 부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영원불멸 글램락 아이콘이 됐습니다. 또 70년대 하면 프레디 머큐리랑 엘튼 존도 언급해야죠. 둘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70년대를 지배했어요. 어느 순간 젠더리스한 게 마약이나 폭력보다 훨씬 반항적으로 느껴졌어요. 자, 지금까진 영국 얘기였고 이제 미국으로 가봅시다. 스토널 사건 후 뉴욕엔 많은 게이 클럽이 생겨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70년에 개장한 로프트입니다. 로프트의 주인인 데이빗 맨쿠손 게이였는데요. 이분은 클럽에 아무나 들이진 않았어요. 꼭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입장시켰습니다. 웃기죠? 지금부턴 그가 왜 초대장을 고집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맨쿠손 삶을 고아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펴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낳자마자 고아원에 보내졌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기까지 약 15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고 학교를 잘 못 나간 건 기본에 구두 닦기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합니다. 근데 이런 고달픈 삶을 위로해준 게 있었으니 바로 음악이었어요. 음악이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맨쿠손 평생을 음악에 바치기로 해요. 그리고 훗날 본인의 집을 활용해 로프트라는 이름의 파티를 열죠. 맨쿠소의 파티는 평화와 사랑, 다양성에 관한 60년대의 꿈이 였어요. 로프트가 다른 클럽과 방향이 달랐던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맨쿠손 화려한 내부, 셀럽 프로모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돈 벌려고 클럽한 게 아니니까요. 소외된 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춤추는 것, 이게 로프트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클럽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건 로프트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로프트는 파티를 열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맨쿠소 음자랄로도 유명했는데요. 당시 막 떠오르던 장르인 디스코를 정말 맛있게 틀었다는데 그로 인해 디스코가 퀴어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맨쿠소의 별명이 디스코의 대부인 거고요. 참고로 이 로프트에서 놀던 프랭키 너클즈란 분은 훗날 디스코를 일렉트로닉 댄스화 시켜 하우스란 장르를 만들죠. 아무튼 그렇게 디스코는 게이 클럽 씬에서 아름아름 퍼지다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통해 메인스트림 진출에 성공합니다. 현실에선 찐밥이지만 클럽에서만큼은 왕이었던 한 청년의 얘기가 미국을 강타한 건데요. 그 엄청난 인기에 영화 속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1위에 그래미까지 쓸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세가 바뀌니 이제 락 뮤지션들도 디스코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라디오 방송국도 락이 아닌 디스코를 틀기 시작하고요. 이제 이 흐름에 맞춰 DJ들이 교체되기 시작하는데 요때 스티브 달이란 사람이 잘려요. 스티브는 빡쳤습니다. 이 망할 디스코가 내 일자리를 뺏어? 그리고 고민 끝에 기가 막힌 이벤트를 구상해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가서 디스코 앨범을 구장했다 버리는 이들에게 티켓 값을 깎아주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야구 팬이 백인 락 팬이었던지라 화이트삭스 측은 장르 간 유쾌한 경쟁을 예상하고 스티브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근데 일이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앨범화 형식은 폭동으로 번졌고 가만히 있던 흑인이 맞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거예요. 디스코는 그 뿌리가 흑인 퀴어 커뮤니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기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디스코 헤이터들이 참아온 혐을 이날 다 터트린 겁니다. 이후 디스코를 싫어해도 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그렇게 1979년 디스코는 죽음을 맞이해요. 자, 근데 이렇게 공격을 받음 다시 동정 여론이 생기기 마련인데 하필 그에 더 큰 악재가 찾아옵니다. 게이들이 어떤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에이즈란 게 생소해서 사람들은 이걸 게이들이 걸리는 암, 즉 게이 캔서라 불렀습니다. 이게 치사율은 높은데 알려진 정보가 없으니 다들 두려워하기 바빴어요. 오죽하면 멤버 대부분이 게이였던 빌리지 피플은 섹스 오버 더 폰이란 곡을 발매합니다. 에이즈 무서우니 폰야스 하잔 거죠. 어쨌든 이제 에이즈와 함께 게이염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감염자의 대부분이 게이였기에 이제 게이인 호불호를 넘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게이를 폭로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자살로 몰아넣었어요. 이때 많은 팝스타들이 옷장에 남아있기로 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80년대 중반부턴 게이 팝스타들이 세상을 떠나요. 이로써 두려움은 절정을 향합니다. 이 때문에 8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끈 뉴웨이브 밴드들 행보에도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선보인 춤추기 좋은 패셔너블한 음악이 70년대의 젠더리스의 길 이어가나 싶었는데 시대는 그들의 음악을 즐기기만 했을 뿐 퀴어적인 부분까진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중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한 게이 역병은 뉴웨이브가 이끈 젠더리스한 문화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사회 전반에 질서 복구에 대한 열기가 들끓었고 이제 이 상황을 보던 대처의 영국 정부는 1988년 섹션 28 실험법을 가결하는데요. 참고로 80년대엔 영국과 미국 모두 보수당이 집권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그 섹션 28이 뭐냐, 동성혈학 하겠는데 할 거면 조용히 하란 거예요. 밖에서 조장하는 순간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퀴어 단체가 문을 닫게 돼요. 자, 근데 항상 위긴 기회죠. 이 80년대가 누구한텐 스타덤의 발판이었습니다. 마돈나란 이름의 한 10대 소녀가 친구를 따라 발레 학원에 등록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게이 선생님을 만납니다. The first gay man I ever met was named Christopher Flynn. He was my ballet teacher in high school, and he was the first person that believed in me. He was the first man to tell me I was beautiful. He took me to my first gay club in downtown Detroit. I told my dad I was having a sleepover at a girlfriend's house. But that evening changed my life. For the first time, I saw men kissing men, girls dressed like boys, boys wearing hot pants, insane, incredible dancing, and a kind of freedom and joy and happiness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I finally felt like I was not alone, that it was okay to be different and to not be like everybody else. And that after all, I was not afraid. I felt at home. And it gave me hope. 마돈나는 이런 퀴어적인 경험을 자신의 음악과 패션에 고스란히 반영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80년대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데요.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숨어 살던 게이들에게 큰 해방감을 줬고 그렇게 마돈나는 게이 아이콘이 됩니다. 이후 게이들은 카일리 미노그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신퀴어적인 디바들의 자신을 이입하며 팝컬처 소비를 이어가죠. 에이즈 암흑기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다시 퀴어 황금기가 도래했습니다. 2010년대에 오며 새로운 퀴어 팝스타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가?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이에요. 유튜버와 사클은 누구나 곡을 낼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젠 음반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를 통해 시장에서 외면받던 상당수의 퀴어들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는 자연스레 팬덤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퀴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을 바꿔놨어요. 두 번째는 기업과 정치권 의 서포트입니다. 애플, 디즈니,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세상을 이끌면서 이들이 내세우는 다양성, 포용성이 새 시대의 핵심 가치가 됐어요. 오바마 정부는 이 방향을 적극 지지했고 이는 퀴어 컨텐츠가 등장하기 아주 좋은 발판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페미니즘이죠. 2010년대 들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남성성과 가부장제에 대한 회의가 늘었고 이에 트로이 시반같이 무해한 게이나 젠더 감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매튜 힐리나 해리 스타일스 같은 이들이 대중문화의 가장 큰 소비 주체인 여성들의 선택
선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걸크러쉬나 여성 서사로 가사를 꽉 채우는 레즈비언 뮤지션들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성 간 케미, 브로맨스, 팬픽에 최적화된 K-팝은 이 흐름 속 가장 주목받은 장르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유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에이즈 세대와 달리 퀴어들한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답니다. 일단 매직 존슨 같은 분들이 에이즈에 걸려도 잘 살 수 있던 걸 보여준 게 컸고, 또 여러 인권운동과 교육 덕에 이들을 차별하기보단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늘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떠든 것들이 한데 모여 폭발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가랑 페리입니다. 가가는 무명 시절 게이클럽에서 활동한 만큼 실제 퀴어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고, 한창 때인 2011년엔 본디스웨이란 곡을 내 퀴어의 이미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놨어요. 그간 퀴어 하면 되게 문란한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가간 이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를 사랑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 곡은 노골적인 퀴어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어요. 가간 이성애로 돌아간 메인스트림 컬처를 다시 퀴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데뷔 싱글인 I Kissed a Girl도 빼놓을 수 없죠. 여자에게 키스를 갈겼다는 충격적인 가사가 담긴 곡인데, 당시만 해도 이런 동성애 코드가 흔치 않았기에 발매 당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훗날 많은 이들이 이 곡을 통해 동성애에 눈을 떴다고 고백했어요. 실제로 레즈비언인 헤일리 키오콘 이 곡이 음악을 하는데 엄청난 영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가가와 페린 퀴어 코드가 메인스트림에서도 통함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는 업계의 투자로 이어지며 음악계가 무지갯 빛으로 물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 테일러 아린 퀴어 서포트 역할을 자처했고, 마초적이기로 유명한 힙합씬에서조차 커밍아웃이 속출했어요. 타일러나 프랭크, 맥코넨, 영애메이 등 많은 이들이 옷장을 나왔습니다. 랩 음악이 점점 퀴어해지고 있어요. 이는 지난 10년간의 큰 컬처 모먼트 중 하나입니다. 꼭 게이가 아니어도 캔드릭은 최근 언티다이언스란 곡에서 트랜스젠더인 이모 얘기를 꺼내며 그간 패것이란 단어 쓰는 자신을 반성했어요. 에미넴도 같은 이유로 퀴어 커뮤니티에 사과를 했죠. 이밖에 매클모어와 라이언 루이스는 Same Love로 히트를 쳤습니다. 추가로 락키의 젠더리스한 패션, 드레이크가 주도한 감성적인 싱잉 랩, 이모 래퍼들의 매니큐어, 이런 게 다 힙합이 퀴어해지는 분위기 속에 나온 거라 봐요. How can I be homophobic? My bitch is gay. 영국 출신의 드릴 래퍼 센트럴 씨는 방금 가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핫한 래퍼로 등극했습니다. 이 밖에 컨트리 씬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 중 하나인 텍사스 출신이지만 행보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대표곡부터가 무지개를 뜻하는 레인보우고, 그 곡이 든 골드 나오는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이분 빼놓을 수 없죠. 컨트리 씬이 자랑하는 게이 카우보이 오빌팩. It's true, true it follows me. 이외에 논바이너리임을 고백한 아딤디 아티스트란 분도 있고, 이렇듯 컨트리 씬도 빠르게 퀴어화됐어요. 하이퍼팝 데모, 찰린 자신의 곡 피처링을 활용해 많은 퀴어 뮤지션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Another check coming in. A couple checks I ain't spent. 그리고 이쯤에서 칼리 레이 잽슨도 나와야죠. 칼리는 2010년대가 낳은 뉴 게이 아이콘인데요. 칼리는 이별곡을 부를 때조차 무한한 기쁨을 내비치고 있어요. 퀴어로서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퀴어들은 오랫동안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마음에 슬픔을 안고 산다는데, 칼리 음악에 그 감정이 아주 잘 담겨 있답니다. 나의 삶과 사랑이 너무 소중하면서도 애달픈 그런 거요. 릴 나스 X는 2010년대가 낳은 가장 매운맛 게이로 거침없는 섹스 묘사와 함께 지옥행을 예고하며 기독교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샘 스미스가 여기 영향받았는지 최근 같은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요. 개인적으로 전 둘의 행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주류 시장에서 인기 있던 게이들은 트로이 시반이나 올리 알렉산더 같은 꽃미남 스타일의 마른 백인이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러브 사이먼이나 콜미 바이 열 네임 같은 흔히 트윙크라 불리는 이들만 소비됐습니다. 우린 자본주의가 퀴어 남성을 전시하는 방식을 경계해요. 예쁜 모습
모습은 판례하고 다른 부분은 억압하려 하죠. 한동안 게이들이 큰 사랑을 받으며 퀴어들의 황금기가 도래한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잘생기고 마른 백인만 이쁨 받는 거예요. 오히려 유색인종이나 못생긴 게인 전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됐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릴나스 X와 샘 스미스가 굴하지 않고 이 무대 저 무대 열심히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전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이들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TV엔 예쁜 게이만이 나왔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 이렇듯 퀴어팝은 시간을 거듭하며 점점 매콤해지고 있는데 최근엔 아예 성해방 영역까지 갔어요. 얼마 전 샘 스미스와 함께 어놀리란 곡을 낸 트랜스젠더 뮤지션 킴 페트라스 아시죠? 이분이 작년에 슬러팝이란 EP를 냈는데 수위가 정말 셉니다. 참고로 이 EP 어디 음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려 닥터 루크가 프로듀싱하고 리퍼블릭에서 발매된 엄연한 메이저 앨범입니다. 킴은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취향과 욕구를 부끄러워 않고 마음껏 표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EP를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곡 내용이 진짠지 아닌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달랍니다. 모든 젠더와 잠자리를 했다는 여성 뮤지션 브루캔디는 2019년에 데뷔 앨범 섹설시즘을 발매하는데요. 이 앨범 역시 성해방을 목적으로 만든 거랍니다. 이들은 사회가 성에 개방될수록 여성 인권도 더 올라갈 거라 믿어요. 폐쇄적인 사회는 여성을 성녀 아님 창녀로 볼 뿐이라며 가능한 난잡하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런 성긍정, 성해방의 물결은 성노동자들의 인권 얘기로 이어지죠. 이들은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요. 불법인 성산업을 합법으로 바꿔 세금을 걷는 대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자입니다. 아무쪼록 퀴어들은 이렇게 팝을 활용해 세상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팝은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퀴어 팝이 다시 위기를 맞는 것 같아요. PC에 대한 피로감과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혼란으로 많은 이들이 서서히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나온 래퍼 다베이비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변화는 물론 원숭이 두창이 게이섹스로부터 나왔다는 가설이 등장하면서 그 움직임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이 퀴어 씬이에요. 지금이 2010년대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쫄아들긴 했는데 전 그래도 퀴어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앞으로도 계속 매혹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